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또 고대했던 외통수 첫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었으니까 제 얼굴이 그리워서 지금 많이 들어오신 건 아닐 테고, 오랜만에 보는 나머지 두 분, 오늘 게스트들, 또 저랑 함께 이 방송을 한 달간, 2달간이군요. 총 8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분들 보고 싶어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2,000명이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많이 보고 싶을 테니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못 지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시간이 좀 정치에 계실 때보다 지금 좀 많은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요즘에 이제 차도 없이 걸어 다니고 배낭을 메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내가 국회의원 때 너무 좀 유리돼 있었구나.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옆에서 보니까 나라나 이 정치가 좀 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시를 실감하는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송 대표 앞으로의 생각들, 앞으로의 계획들은 이 총 8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차츰차츰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을 보고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현입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방송이 좀 많아가지고 새롭게 방송 런칭한다는 게 부담이 있었는데, 송 대표에게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빚이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함께 하는 걸 당연시했고, 또 정정 장관님께서 또 이동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이동영 TV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본격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뤄볼 게 이제 총 8회 동안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룰 텐데, 조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이 좀 어렵게,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혹자들은 송 전 대표가 왜 외교, 통일, 안보의 전문가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운동을 하느라고 외무고시를 볼 형편이 못했고요. 국회가 돼서도 제가 주로 외교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통일 문제나 또 노력을 해왔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서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초기 러시아 특사로 크렘린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동북아 경제협력위원회 초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외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요즘처럼 외교가 중요한 것인가를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때 문재인 정부 때 G7 국가의 같은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이 오늘 신 보니까 UN 이번에 인권 이사국에서 탈락하는 이런 정말 참담한 그 국격의 실추로 연결되고 있어서 더욱더 외교 문제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 대표가 뭐 러시아랑 상당히 친분이 있다, 이건 다 아실 테고, 그래서 특사로 가기로 됐었고, 보니까 최근에 프랑스에서 또 뭐 훈장도 받았다고 하고, 또 외교 분야의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책인데요. 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문제와 남북 간의 문제를 좀 해서 쓴 책인데, 많이 좀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책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나온 지가 꽤 됐나요? 예. 그냥 주시면 됩니다. 예,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책인데요. 한번 그 평이 뭐 읽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봅시다. 예.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습니까? 예, 올 초에 올 초에. 나왔으니까. 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정 전 장관님은 이제 안보, 또 특히 통일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인 것도 다 알겠는데, 외교 분야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아까 송 대표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어허허. 그리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다 마쳤는데 제가 통일 문제 연구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된 계기는 입학식 끝나고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자리에서 학과장 선생님, 나중에 그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도, 통일원 장관도 하셨지만 70년대 말에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그 동급생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아주 그게 꽂혔어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교관 시험 보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코스를 밟아서 국제정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특히 석사 박사 논문은 중국 쪽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적인 전공은 통일 또는 남북관계지만 학문적인 전공은 국제정치 또는 중국 외교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외통수, 외교안보, 통일 무슨 관련 이야기를 하는 이 프로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충분하다. 예. 두 전문가께 들을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앞으로 총 8회에 이어지는 이 외통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 나누셨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또 안보, 통일, 뭐 통일부라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고요. 안보에 관해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엊그젠가요? 뭐 일본의 니테레에서 니온 텔레비전이죠. 한 시간 특집으로 외교 참사에 관해서 다뤘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이야기하기 전에 그 최근 그 현안에 대해서 조금 불거진 현안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망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 전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이 식민지 교육 그 잔재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선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일본에다가 국권을 그냥 이양한 것처럼 말한 것들이 바로 조선 총독부의 주장이고 일본 우익 군자들의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예, 가해자가 올리죠. 그게 동조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정진석 위원장께서 오히려 오늘 인터뷰 보니까 공부를 좀 해라고 우리를 호통을 치던데, 그래서 제가 정진석 위원장이 공부 좀 해라고 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고등학교 때 국사 교과서를 공부해 보신 분은 이 사진 한 장을 볼 거예요. 이게 1907년도 의병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국의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하나가 우리 고등학교 때 역사 교과서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김은숙 작가님이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그 의병들의 그 영화의 그 장면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을 우리 정진석 위원장께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1907년도, 1910년도 일제에 의해서 우리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되기 전까지 약 4년간 2,852회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의 우리 군인들이 희생이 됐고요. 14만 명이 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895년 동학부터 시작하면 400만 명이 동원돼서 50만 명이 사망하는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정말 우금치 마루에 시산혈애가 되어서 그 피눈물이 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공부를 안 하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이완용처럼 그냥 나라를 우리가 썩었으니까 일제 천황폐하한테 이 나라를 맡아주러 맡기는 이런 논리에 영합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진석 위원장이 꼭 이거 한번 미스터 선샤인 한번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정진석 의원 지역구가 공주죠. 그렇습니다. 예. 우금치가 바로 공주에 있어요. 맞습니다. 우금치 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등잔 밑이 어두웠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금치 전투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도 싸웠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전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러다 보니까는 또 정진석
의원의 조부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용 발언과 똑같다. 그러면서 정진석 조부가 과거에 친일파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다시 흘러나오니까 그래요? 스스로 지금 자해하는 꼴이 됐는데 정 전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언을.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나라를 갖다 막 들여다 바친 게 아니고 고종시대 조선전 말 고종시대에 사실 이게 민비가 좀 잘못했습니다. 한때는 청나라 힘을 빌려서 국내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또 힘을 빌리려고 했고 필요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힘을 또 빌리려고 유명한 아관 바처이라는 게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국제 정치를 활용하다가 결국 국권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중간에 수많은 사람이 의병의 그 자격으로 또는 뭐 그 관군의 자격으로 일본군과 싸웠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남북 관계를 뭐 조선조 때는 없던 문제인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정북몰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전 정부 그 문제를 들춰내고 뭐 소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그다음에 동해 어부 강제 그 북송이다 하는 그런 정북몰이를 가지고 국내 정치의 그 기반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조 말에 국제 정치를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쓰다가 망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분리되기는 쉽지 않은데 이 국제적 관계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 예. 아니면 자신의 정파와 그 개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 활용할 거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895년 청일전쟁으로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영러프 소위 말하는 삼국 간섭으로 다시 토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때려부시지 않고는 조선을 먹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영일동맹을 맺어서 영국과 맺고 나중에 러시아 전쟁에 이겨갈 때 전 카스라테프트 미하로 예. 미국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 고립시킨 다음에 최초로 1905년 을사늑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외교권을 박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일본이 우리 국권을 침탈할 때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뺏은 게 이 외교권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대한제국이 더 이상 일본을 견제할 국제관계를 활용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1907년도에 헤이그의 밀사를 보내긴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너무나 외교에 대한 이 지식이 부족하고 이번에 동해상 훈련도 윤석열 대통령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이웃집에 불났고 핵전쟁 핵 위협이 됐는데 무슨 상관이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본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핵 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 부족해서 세계 6위의 우리 군사 강국이고 북한은 우리의 GDP의 4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북한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무슨 군사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닌데 한미 합동 또 부족해서 일본까지 데려와서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반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만약에 나진항이나 원산항이 중국 해군에게 양해가 된다든지 중국 해군이 원산 앞바다, 나진 청진 앞바다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한반도가 위험해지겠습니까? 특히 서해바다 바레만 쪽에서 중국의 지금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기동훈련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서해 앞바다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데려와서 괜히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분쟁에 우리가 개입하게 된다든지 대만 해협에 개입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안보가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북한 하나 지금 관리하기도 힘든데 중국, 러시아를 가상 군사적 적국으로 만드는 행위는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한미일 합동연합훈련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대자맘, 더구나 우리 동해까지 와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인데
물론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쪽 그 동중국해 쪽으로 뭐 나가서 뭐 한 적은 있대요. 근데 이번 훈련은 북한 핑계를 대고 하는 훈련이지만 미국의 속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일본이 그 한미연합훈련에 들어오는 것을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윤석열 정부는 이 큰 그림을 우선 첫째 못 본 거고, 두 번째는 북한 핑계대고 지금 일본을 끌어들여 놓으면은 앞으로 일본은 그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북한의 대남 위협을 막아준답시고 미국 대신 이제 지소미아도 이제 그 다시 정상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일본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소위 액터로서의 남북한 문제 액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북한 핑계대고 지금 일본을 끌어들였지만은 미국의 그런 전체 큰 그림을 못 보고 지금 끌려 들어가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 내지는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 그거는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뛰다가 불 속에 빠진다. 지금 이게 북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뛰다가 불 속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그 무슨 조선조 말 그 상황을 다시 소환하면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설명력이 약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예? 게요. 6.25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참여할 것이냐, 미국과 함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군이 오면은 총대를 거꾸로 매겠다 이런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장개석 부대도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개석 부대를 또 막았죠. 메가더도 반대했고요. 그래서 저는 6.25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본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평화법에 자위대가 정식 군대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것과 군사적인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자위대를 합법화시키고 일본 헌법 개정의 길을 열어주는 면도 있고, 특히 세부적인 것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군대와 같이 연합훈련을 독도 근방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일 뿐만 아니라 우길기를 달고 있는 일본 해군과 함께 한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 정서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과잉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기 생존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의 그런 재래식 수준 낮은 재래식 부대, 물론 핵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핵은 일본이 핵을 가지고 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미 동맹으로 저는 충분한 문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도 했는데 우리가 국방력이 전 세계에서 6위고 압도적 전 세계 1등인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거기다가 그 국방비 비교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한 20배 이상 더 쓰는 것 같아요. 저기 많았을 때 우리는 20만 원 이상 매년 그렇게 더 써왔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일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 비합리고 불합리적이다 이런 건데, 잠깐 미국 얘기 우리 정전 장관 하셨습니다만,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친해져라, 그리고 한미를 계속 같이 하자 이런 주의지 않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입니까? 중국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2010년 G2로 올라섰어요. 그때가 아마 미국 GDP 대비 40% 정도, 43% 정도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GDP 대비 중국 GDP의 비율이 60%, 70% 지금 작년 2021년 말에는 74%까지 올라갔어요. 그야말로 중국의 국력이 우길승천하는 중입니다. 이런 중국을 지금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미국의 힘이 딸려요. 이미 2010년에 바로 중국이 GDP 면에서 G2로 올랐었던 그 해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On China라는 책, 그 아마 중국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만 그 책에서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칸츄리고 쇠퇴하는 국가가 돼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라이징 칸츄리가 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국력이 세지면 결국 부국강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그게 현명한 일인가? 그거는 미국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 편이에요. 헨리 키신저 박사는. 바로 그 키신저가 예언했던 그런 그 시기가 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힘이 딸리니까 동맹 타령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때는 관세 장벽이다 무슨 관세 보복이다 이런 걸로 해서 중국 경제 성장을 늦추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 동맹 타령을 유난히 하면서 뭐 오커스 동맹도 체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도 강화를 하고 미일 동맹도 강화하지만은 한일 관계가 빨리 지금 정상화되면은 이게 한미일 삼각 동맹이 되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근데 이 둘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종군지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게 하고 관계 정상화를 못 시키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것을 뛰어넘을 것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 와중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ABM이죠. 에리싱 밭 문재인.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대일 정책, 한일 관계,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하려다 보니까 일본을 북핵 문제를 핑계대고 우리 안보 문제에 관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30분 동안 유엔 대표부 일본 대표부 뉴욕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도 그 기시다 수상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혼자서 30분 동안을 그냥 매달리다시피 얘기를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식의 대일 굴종 외교 이것이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게 미국이 어떤 점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중 압박 견제 전략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가 빨리 개선되길 바라는 그건 미국의 국가이익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국가이익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이익을 좀 똑똑히 보고 윤석열 정부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이 하는 것이 옳은 일도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가이익도 챙겨야 될 정도의 소위 국격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인용을 하셨는데 세계 6위 군사대국이고 경제적으로는 10위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 일변도로 미국의 종속적인 외교를 합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중국이 G2 국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진핑 체제가 이제 20차 당대회를 10월 16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중국이 당분간 나는 한미동맹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청일전쟁 임진왜란도 다 어떻게 보면 명나라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그런 싸움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반도는 중일 간의 균형 속에 미국과의 동맹을 원교 근공의 차원에서 관리하되 이 중일 간의 갈등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지 어느 쪽 한편에 서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 다오이다오 문제도 그렇고 대만 해안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키릴 열도 문제, 러시아의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독도와의 분쟁도 가지고 있는 판에 어느 일본 편에 일방적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가상적이 됨으로써 일본과의 동맹을 추구하다 보면 중국 러시아의 가상의 목표가 되게 되면 우리의 안보가 더욱더 취약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일본한테 넘기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는 전 대한민국이 일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GP,
이로 돼서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미일 동맹과 이 한일 동맹이 수직적 하부 구조로 편입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미일 양측의 분파들의 시도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저는 대한제국 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지금, 외교 과제입니다. 예,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보충 설명이라고 할까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사실 같은 급이 아니에요. 미일 동맹이 훨씬 셉니다. 네. 그다음에 한미 동맹도 뭐 단단하다고 하지만 이게 미국의 바람대로 이게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이 되면 미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 되고 우리는 병으로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미국의 신세를 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지만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일본 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일제 36년이 없었다면 모르고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조선조 말에 그 국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국내 정치 수단으로 국제 정치를 활용한 그 국가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회 주제가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였는데 정진석 의원의 망언 이야기 하다가 현안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첫 방송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나토 방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고 영국 여왕 조문한다고 해서도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고 아까 정 전 장관님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일본하고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본 언론은 이제 간담회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것도 굴욕적으로 안 만나준다고 하는 걸 계속 만나달라고 쫄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해서 거기에 또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총 두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한 6개월쯤 됐죠? 6개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도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렸습니다. 평생 검사를 해오신 분,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은 사실인데 국가 전체 업무로 따지면 1%밖에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를 젊은 시절을 평생 검찰과 검찰총장으로 보낸 분이 어떻게 외교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서울대생이 대자보 쓴 내용을 보니까 참 시사점이 있던데 외교라는 것은 국민들은 떠받들고 해외에 나가서는 당당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윽박지르고 밖에 나가서는 굽신거리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분인데 해외에 나가면 너무 초라하고 비굴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고 기본적인 의존도 안 되고 외교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 동선도 제대로 체크를 못 하는 건지 그게 막말 파문했다가 IRA는 그때 진행된지 알지도 못했고 펠로시는 또 이번에 패스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할 때 펠로시를 면담하려고 뭐 1시간을 기다렸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버 3인 펠로시 그건 IRA 법안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못 받게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가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펠로시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는데 연극 본다고 안 만나는 이런 외교 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 준비 안 되더라도 일단 되면은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동훈 뭐 조선일보 전 뭐 그분이 말처럼 1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59분? 예, 본인이 다 얘기한다고. 그런데 무슨 누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통령이 혼자 다 떠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정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준비 안 된 거는 국민들도 다 아는데 준비 안 되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외교부 공간을 뺏어서 대통령 관저로 쓴다 그러니 저도 그 한남동에 외교부 관저 가봤습니다만 전망이 좋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해보면서 외국 손님들 투자자들 오면요.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한옥집 같은데 모셔다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도 설명하면서 해야 특별 대접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공간은 사실 외교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거를 뺏어가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 그 잘 만들어놓은 영빈관 역을 놔두고 육군본부 건물에 가가지고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청와대하고 비교가 안 돼서 식사 대접을 받고 왔는데 무슨 벙커 옆에 지나가서 뭐 대접받은 느낌도 안 들고요. 의전도 안 되고. 더구나 외국 부대가 옆에 있어서 다 도청 여부에 보안도 문제가 있고. 정말 이렇게 외교 문외한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정말 너무 폄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외교의 문외한이면 전문가 이야기라도 들어야 될 텐데 조언하면 가르치려 들으냐? 라고 더 오히려 역정을 낸다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정전 장관님. 글쎄요. 그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77년에 통일원이죠. 그때는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뭐 3년 8개월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차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평통수석부의장으로 2년을 일을 했는데 그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으로서는 겪어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참모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대통령은 난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도 긴 얘기는 싫어해요. 아 진짜 보고를 들어가 보면 진짜 싫어합니다. 뭐 써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면은 이제 수석비서관 모시고 10분이 지나면 계속 벽에 있는 시계를 쳐다봐요. 빨리 끝내고 가라고. 그리고 이거 글자를 안 봐요. 그러나 말로 해 말로 나는 귀가 좋으니까 하면서 이제 말로 그 설명을 하면은 그 경청을 해요. 그리고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으냐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뭐 자료를 미리 보내야 돼요. 전부 줄을 그어가지고 질문을 작성을 해놓고 기다리니까 그야말로 대면 보고가 그 30분 예정했던 것이 뭐 2시간 가고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대면 보고를 할 그 기회는 없었지만은 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고 수석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로 남의 말을 상대방 참모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은 뭐 체질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1시간을 얘기하면 59분을 자기 혼자 얘기한다. 그리고 좀 누가 설명하려고 하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화를 낸다. 아, 그러면 나면서부터 뭘 많이 아는가? 생이 지지가 있습니다. 생이 지지 무불 통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런까지 흉볼 그 자리는 아니지만은 원고 없이 얘기를 하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계속 가 들어가요. 예. 문장이 문장이 이어지질 않아요. 예. 아니 저런 변설력으로 어떻게 참모들을 지휘할 수 있나. 걱정이 많아요. 그더구나 외교 협상 뭐 정상급 외교에서도 써준 것만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직성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계속 물론 통역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빼버리겠지만 그렇게 문장이 이어지질 않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반드시 그 쓸데없는 상투어 이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상대방 그 정상이 아 이거 한국 그 대통령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사고력에 문제가 있나 하는 식으로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협상이 잘 안 돼요. 말하자면 협상에서도 상대방의 논리 정연하게 쫙 얘기가 나가야 이쪽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식의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접점을 만들 수 없는 대화 이거 해가지고 무슨 그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겠는가? 정상 간의 외교를 통해서 챙길 수 있는 국익은 실무 외교관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국익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한 지 30여 분 지났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자기네 방송에서 오늘 생방송 슈퍼챗 많이 좀 수십사 부탁해서 그런지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방금 또 방청객으로 또 직접 오셔서 앉아 계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 하기 전에 광고 드립시다. 광고는 2개밖에 없어서 1분밖에 안 됩니다. 나가지 말고 1분밖에 안 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 두 분이 백수시기 때문에 제가 용돈 또 챙겨드리려면 광고를 들어야지. 1분만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나가세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네, 광고 2개. 1분밖에 안 걸렸죠? 네, 산삼숭백과 휴닉 베지포유. 이 두 기업에서 이 외통수를 한다고 하니까 말 나왔을 때부터 광고 저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대기를 해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두 분한테 광고를 시킬 수 없으니까 영상을 만들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만드냐? 싫으면 말어 했더니 또 만들어서 왔습니다. 예,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 후원 업체니까 여러분들. 배후에 손혜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산삼순백 휴닉 베지포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 두 분께서 아까 잠깐은 아니에요. 조금 길게 언급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게 또 뭐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 뭐 과거에 뭐 동북아 규정자론도 있었는데 줄타기 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 아니 뭐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했던 보수 정권의 박근혜 정권 내에서조차 갑자기 중국을 방문해서 전승정 참여하고 이랬던 거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국가를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하자마자 그 윤석열 정부 참모들이 이제는 중국하고의 수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로 돌려도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큰 그림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뭐 등거리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필요한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오늘 시청자 중에 김대중 대통령 얘기 꺼내면은 꺼버릴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가까이서 뭐 차관 장관 내지는 나중에 정부에서 끝나고 난 뒤에는 김대중 평화센터 부의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중국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거예요. 이미 지금 2010년에 G2로 올라왔었지만은 그거를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2008년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정 장관. 또랑 알아요? 또랑 알죠? 시골 출신들 또랑을 압니다. 서울 아스팔트만 있는, 아스팔트 포장되고 시멘트로 진 아파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또랑을 몰라요. 영어로는 그건 부룩이라고 그러나? 근데 시골에 가면 또랑 속을 소가 걸어가지 않소. 물 깊이가 낮으니까
또랑 속을 걸어가는 소가 오른쪽 뚝의 풀도 뜯어먹고 왼쪽 뚝의 풀도 뜯어먹는 그런 식으로 살을 찌우면서 새끼도 낳고 또 뭐 그러지 않소. 그리고 농사 일할 때는 농사 일하고. 우리 외교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도랑 속을 걸어가는 소처럼 미국과 협조할 건 미국과 협조하고 중국과 협조할 건 중국과 협조하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해서 그야말로 뭐 필요하면 때로는 등거리, 뭐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 이런 외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막힐 거요. 2008년 말씀입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역 수지를 늘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또는 미국과의 관계도 적절하게 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정도 우리는 또 우리를 길을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한테 그걸 보여주면은 미국도 존중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그 복종을 하는 부하도 너무 부하가 그냥 굽실굽실하면 그거 보살피지를 않아요. 오히려 무시를 하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때로는 할 말 하고, 예. 뭐 속된 말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한때도 시끄럽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데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무기 사는 나라 아닙니까? 예. 미국한테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거기서 돈을 벌어야 당신네가 만드는 신무기를 살 수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리고 미국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당신네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12경제대국에다가 6위 군사대국이 된 만큼 미국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또 당신네가 이제 우리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양해하라 하는 식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 머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참모들이 설사 찾으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거래를 하면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는 식으로 핀잔을 준다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소가 또랑을 가면서 양쪽 풀을 먹는다. 또 중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산다. 요 비유는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근데 송 대표님 뭐 본인이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넣어서 해주세요. 균형 잡힌 외교, 또 예측 가능한 정치. 그러니까 늘 주장하는 건데 뭐 말은 쉽지 뭐 실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중 또 대미 외교를 보면 좀 갈팡질팡한다. 박근혜 때 전승절에 참석해놓고는 사드를 배치시켜버렸단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취임 후에 대중무역 더 이상 없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펠로시 오니까 안 만났단 말이죠. 이게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건지 소위 외교 기준이 있는 건지. 말씀하시기 전에 갈팡질팡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상대방을 아주 밉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외교는 원래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 갈팡질팡인데 그렇게 이쪽에서 챙길 이익이 있으면 그거 챙기고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챙길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챙기는 이게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갈팡질팡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조선말 대한제국 말에 원교 근공 연미를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것처럼 저는 미국은 우리와 영토를 접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일본처럼 러시아처럼 우리 영토를 침략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교 근공으로 미국과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을 견제하고 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만약에 어디를 선택해라. 그러면 큰 흐름에서 우리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산이 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미국과의 우리가 동맹을 할지라도 미국과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겁니다. FTA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논쟁을 해서 FTA를 체결했고 이번에 IRA 법안도 이거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사실상은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미국 이익 우선주의지 무슨 대한민국 이익을 배려한 게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싸워서 미국과 쟁취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한미 FTA를 체결해 놓고
ILA 법을 만들어서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FTA 위반이다. 한국은 예외 조항으로 받아주라. 이런 싸움을 하고 외교력이죠, 이게. 이런 외교력이 자주적인 자세를 가질 때 나오는 것이지, 저렇게 미리 알아서 미국한테 우리 협상 카드를 다 버리고 오로지 미국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무슨 교섭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과 두 분에게 정말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일본과 진정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자주적인 대한민국 주권국가로 한다면 대한민국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자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전임 정부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르기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러 관계,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걸 왜 물어 돌리려고 그러냐고요. 중러가 사실상 북한의 어떤 저런 도발 행위를 뒷받침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안보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미중 갈등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차 핵실험을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게 중국일 텐데, 미중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면 중국이 겉으로야 7차 핵실험 반대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문제죠. 경제 제재 아무리 맨날 우리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부는 북핵 문제가 터지면 한미일 협력 강화만 이야기하는데, 한미일 협력 강화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러가 협력을 해서 또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해결되냐고요. 예. 뭐 군사적으로 침략을 할 거예요. 중국이 실제로 도와주면 어떻게 북한이 저거를 이 견제와 압력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저런 비자주적인 태도, 알아서 모든 걸 버리고 그냥 미국, 일본 따라서겠다고. 미국은 단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천양지처 두 개의 미국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그때 국민의힘 한나라당에서요, 빨리 이라크전에 파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완전히 소외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당시 이라크전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부시를 비판을 했고, 오바마는 물론이고 다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도 이라크전이 잘못된 것인 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다 CIA가 조작했다는 게. 왜 우리가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반대를 못합니까? 특히 이번에 미국이 IRA 법안에서 대한민국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한테 그렇게 미국 본토에 투자해라 그래놓고 7,500달러 이 보조금을 제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동맹에 대한 배신 행위다. 한미 FTA 배신에다 강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주적 태도가 있을 때 진정한 한미 동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주적 자세가 없이 미국 하면 비굴하게 그냥 웃음 짓고 옆에 가서 악수 한번 해보려고 48초 만나고 와서 그냥 히익거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런 초라한 외교를 했어야 어떻게 대한민국 국익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11월 6일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잡되면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또 뒤바뀔 겁니다. 이랬을 때 ILA 법안에 대해서도 빨리 개정안을 준비를 해서 한미 FTA 된 나라는 7,500달러 보조금 제외 대상이 아니라 예외로 한다는 부칙 조항을 집어넣으려는 외교 노력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자주적 자세가 저는 강력히 요구될 때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야당 대표하고도 만나서 같이 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미국 의회를 대한민국 의회가 설득을 해야죠. 예. 지금 송 대표님 지금 정부가 미국에 너무 굴종적이고 너무 미국적으로 편된다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G7이 서로요. 예. 문재인 대통령 옆에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진으로도 보이잖아요. 사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그냥 노룩으로 지나가는 거 안 보입니까? 그게 얼마나 그 짧은 장면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게 역력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친미적인데 왜 미국이 그렇게 안 챙겨줍니까? 역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부하도 너무 그냥 기고 들어오면은 그 대장이 챙기지를 않는다니까. 그렇죠. 아니 북한 보세요. 북한은 중국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한테 당당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예. 중국이 오히려 눈치를 봐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면서도 북한 눈치를 봅니다. 참, 그 알겠습니다. 그 독특한 외교 아닙니까? 지금 송전 대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라크 전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외교가 또 독립된 거지만 독립된 걸 할 수 없는 게 국내 정치랑 계속 맞물려 돌아가지 연결돼 있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최근에 젊은 층에서 뭐 특히 이제 2030 조금 늙으면 이제 40대 초반까지 대중국 혐오 정서가 상당합니다. 이거 20대 30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를 갖고 있고 그거를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이 조금 이용했거든요. 그런 점이 예.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교는 어떻게 풀어야 외교와 국내 정치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당국에서는 또 국내에서 이런 정서가 있는 걸 또 무시하지 못할 텐데. 글쎄 소위 중국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정이 좋지 않다. 말하자면 혐중론이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을 나는 사드 배치 이후에 생긴 중국이 취한 한한령 때문에 그런 그 정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한령하고 뭐 고구려 역사도 자기네 역사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2003년인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저희 1800 그때 몇 년이더라? 조선조 말에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 가지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타협을 해서 일본이 도망간 이북의 지금 간도 땅은 중국 걸로 청나라 걸로 인정하는 그런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를 빼고 당사자 빼고 저희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좀 효력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도 그러니까 남북이 가까워지면은 틀림없이 간도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거에는 조선 땅이었었으니까 조선 땅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북공정을 할 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한쪽에서 학자들은 걱정을 했었지만 국민들은 그걸 몰랐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한한령이 생겨가지고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떨어져가지고 관광객이 끊기고 이러면서 관광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거나 또는 뭐 이 호텔들이 손님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이제 피해를 보면서 이 떼놈들 이런 이제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따져보면은 그게 한한령이라는 것이 이제 사드 배치가 2017년에 이루어지니까 문재인 정부 초죠. 별로 그렇게 역사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혐중론은. 그동안에 중국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덕을 많이 보아서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드 배치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기는 중국은 필요 없다는 정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제 잘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 이제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뭐 혐중론을 불식시키고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가까워짐으로 해서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는 않겠습니다. 못하겠는데 혹시라도 지금 여기 송 대표가 같이 패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번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하자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연구해두기 바랍니다. 예. 자, 저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대통령 선거 때 당 대표셨으니까 그때 국민의힘 민주당 공격했는 게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다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집권 여당이 되면은 사실상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우리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주요 가장 큰 임무이기 때문에 주변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대신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친중이다, 뭐 친북이다 이러한 그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저런
잘못된 데서는 준엄하게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저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6.25를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평화애호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외통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서 공개석상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분명한 남침으로 인해 발생한 6.25 전쟁을 그렇게 미화시키고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자기들은 이제 휴전선을 지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자기들 그런 논리로 그걸 펼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페이북에도 제가 실은 바 있는데 그것처럼 이 중국의 잘못된 행동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대신 그러나 이것을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요소수 사태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도 히토리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한중간에 협력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IRA 법안까지 만들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고금리가 지금 돼서 3.5, 4.5까지 가게 되면요. 저게 모기지 이제 이자율이 7%, 8% 나오면 부동산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지금 거의 이제 빙하기에 들어가서 PF가 다 중단됐어요. 아마 고금리 정책과 이 인플레 막다가 주변 나라들 다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이 침체기로 빠질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이게 버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중국이 저렴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 러시아 가스를 하고 미국 가스를 하면 3, 4배 비쌀 겁니다. 지금 지금 에너지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라는 게 상호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인데 무조건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지금 이 공급 사슬을 하면서 동맹국들의 어려움은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고금리에다가 IRA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맹국들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이러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취해가지고는 이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도도 방문하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원유 감산으로 이 미국과의 반대되는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간에 항상 코리아 퍼스트 누구 조금 이러면 친중파다 친미파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이 우선이죠. 필요에 따라 여기를 협력할 수도 있고 여기를 협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자주적인 자세를 저는 견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인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의문점이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데 어떤 두 나라는 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체제 굳어져서 시진핑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장기 집권할 것 같은데 미국은 어쨌든 뭐 공화당이 집권할 때도 있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집권 세력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과 갈등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속되지만 저는 냉전 체제와 다른 것을 이렇게 제가 엔셰통이라고清华대학교 싱크탱크 그 학자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매파입니다. 그분이 주장이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는 서로 코피 터지는 그런 권투 시합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탈냉전 시대 미중 관계는 일종의 축구 경기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했습니다만 저는 미중이 이미 하나의 세계 경제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전처럼 블록 경제로 완전히 공급 사슬이 단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첨단 분야, 반도체 분야나 AI 분야의 첨단 분야에서 끊임없는 견제를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갈등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주적으로 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의 추격을 잠시 차단시키면서 우리의 첨단 분야의 독보적인 우리가 공급 질서의 가치 상위 분야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치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주적인 자세로 한미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되 중국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게 저는 외교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거 일본이 80년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뭐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 했지만 결국은 또 굴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패권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일본을 찍어 눌러서 일본은 더 이상 크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GDP 총액이 미국 GDP 대비 40%가 될랑말랑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일본이 더 이상 크지를 못하도록 눌러버렸어요. 근데 예. 그럴 수 있는 소위 미국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이 미국 영향권 안에 있지를 않고 반대 진영에 있는 관계로 손을 못 써요. 그 이미 지금 중국이 아까도 잠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GDP 대비 중국 GDP가 지금 74%까지 올라왔는데 중국이 내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지만은 양계백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1921년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에는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함으로 해서 소강사회 모두가 다 그저 그럭저럭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100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의 GDP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앞설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되면은 군사적으로도 최대 강국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시진핑이 말하는 지금 중국몽이에요. 예. 중국몽인데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지금 시진핑이 3년임으로는 가는 것 같은데 3년임이 되면은 소위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는 시진핑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 특색 시장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써왔었는데 이제는 시진핑 사상이라고 딱 지도 이념을 못을 받고 공동 부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보다는 사회주의 경제 원리가 계획 경제 내지는 사회주의 경제 원리가 지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진핑의 소위 1인 독재 체제가 중국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데는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을 추격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도는 더 강해질 나올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은 더 커질 거고 미국 편에 서는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받는 보복은 더 커질 거고 그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좀 장관님 약간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진핑 체제가 이 연임 때 나름대로 효율성과 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도 시진핑 체제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 반부패 정책 이런 박수를 보냈는데 저는 이번 10월 16일 이제 20차 당대에서 3년임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나는 시진핑 체제가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너무 과도한 방역 조치로 상해 전체를 락다운 시킨다든지 우한 전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3번씩 PCR 검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비용만 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아예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인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등소평이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등소평이 강조했던 권력의 통제 딱 이 연임 재선만 지키게 하고 또 70대 후반 이상이면 못하게 하고 우리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지성을 믿게 하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모태통 시대처럼 문화혁명 시대처럼 이렇게 좌경화되고 민간 기업을 위축시키고 공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지방 재정은 분명히 나는 파탄이 나고 금융 질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공산당이 이번 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뭔가 좀 변화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옥죄는 식으로 가서는 저런 마인드로는 절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미국 경제를 이 새로운 창조적인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니까 미국물이 많이 들었네. 미국물이 많이 들었어요. 예. 자, 근데 그 말씀하신 뭐 중국몽이라든가 두 개의 100년 시진핑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아까 제가 한국의 젊은 층이
그 혐중론을 좀 갖고 있다. 근데 한국 젊은이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시진핑이 과감하게 중국몽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호주도 하고도 지금 뉴질랜드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호주, 뉴질랜드 국민들도 중국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게 근데 동남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중국몽을 계속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래도 시진핑이 이 뭐 중국몽 혹은 두 개의 100년 이걸로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 어록을 제가 쭉 읽어보면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대외 정치 정책의 철학의 핵심 문구가 기소불력 물시의인입니다. 우리말에 서라 그러냐.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아라.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건데 제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기소불력 물시의인을 강조합니다. 지소부의 우시위런. 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배려하지 않는가. 당신들이 미국의 패권을 비판하면서 왜 다른 동맹국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저는 세계를 영도하는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걸 제시하기 어렵잖아요. 공자의 사상에서 그걸 새롭게 발전시켜낸다든지 언론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 지금 중국에는 페이스북도 안 되지 트위터도 안 되지 유튜브도 안 되지 뭐 오로지 위챗 말고는 다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14억의 인구를 통제할 불가피함이 있다 그러지만 이렇게 사상적으로 통제를 하고 인민들을 이렇게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는 그 인민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나오기 어렵다.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 이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헨리 키신저 박사가 그 얘기했던 디클라이닝 컨트리, 라이징 컨트리 얘기가 그게 뭐 중국이 결국 그 시진핑 시대 그때 이미 시진핑 시대가 되기 전이죠. 2010년이면 후진타오 시절인데 중국이 일정한 정도 시장 경제 원리를 채택해서 나가다가 경제 발전한 뒤에 결국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는 걸 내다보지 못하고 라이징 컨트리니 뭐 디클라이닝 컨트리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키신저의 특징은 미국에 대해서 아워 컨트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이 컨트리, 아워 컨트리가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USA 내지는 아메리카로 꼭 얘기해요. 그 사람 그저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계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안보부 장관을 하고 국무장관까지 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2010년에 얘기했던 라이징 컨트리,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결국은 현실로서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키신저 머릿속에는 시장 사회주의로 해서 경제를 키운 뒤에 사회주의성이 좀 더 커진다고 그럴까 사회주의로 복귀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오겠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힘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못 될지라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거의 비등한 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두 나라가 그렇게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칭화대학에 한 1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청단 그 간부를 키우는 그런 청년 정치 중심이라는 학원에 가서 제가 한번 학생들 강의를 했는데 1년 있었던 것 치고는 네 수어도 중국한 요리야. 북한당. 근데 거기서 제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평가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리거창 이렇게 양체제 뭔가 경제나 이런 걸 좀 담당하는 이런 총리의 역할이 있었는데 시진핑 체제에 오면서 리거창의 존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리거창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어요. 일본. 나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의 의사 표시였다고 보는데 너무 지나친 방역 체제로 인민의 생활이 옥죄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의 이 표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전당대 리거창이 잘리겠죠. 이제 뭐 후춘호가 될지 누가 이제 총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국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역할을 줄이고 양도 체제로 총리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너무 홍 중심이 아니라 등소평의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서 도광양의 화평 굴기의 정신을 2030년까지 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도 지금이 우리 인류 사회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에 쌓여 있기 때문에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인류 공동체, 지금 우리 지구의 문명세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중국과 싸워가지고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치는 그런 냉전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주도해갈 그런 지도 국가의 지도자답게 전체 세계의 문명을 고려를 해줘야지 저렇게 자국 중심으로 바이든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댓글에 두 분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면 똑똑해지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소중한 두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백수라니 이런 여기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오늘 1시간쯤 예정돼 있었는데 앞에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 이야기를 좀 해서 시간이 좀 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미중 갈등 속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외교를 해야 될까 이 한마디씩 두 분의 지혜를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장관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그 대미 편중 일변도 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동맹을 불편하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동맹은 동맹대로 유지를 하고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도움 받고 그 대신 미국이 자기네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켜온 역사가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이 시킨 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예. 방공포로 석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임시정부 때도 얄타회담이 루즈벨트가 너무 스탈린에 끌려간다. 사실상 너희들이 미소가 야한 거 아니냐. 그걸 과감하게 비판할 정도의 국제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미사일 프로젝트, 백곰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사일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을 통해서 정말 부시의 그런 전쟁 분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바꿔내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미국과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변화시켜온 역사를 가져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역사를 통해 잘 배우고 무조건 미국 가서 그냥 굽신거리는 외교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자주적인 외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장관님 오늘 첫 방송 어땠어요? 만족하십니까? 저요? 네. 예. 우리 이게 8회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끝나면은 또 아마 책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내일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책 나오면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영상으로 보는 거랑 텍스트랑 보는 거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중요점 요약해서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송 대표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 정말 이 시대의 현인 우리 정선 장관님과 같이 토론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동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그왜 나보고 자꾸 현인이라고 그래? 여기서 현인을 아니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 공장에서 나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현이는 신라의 달밤 노래를 부르는. 네, 살짝 유머 섞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걸 보고 썰렁 유머라고.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할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최고 시청자가 11,000명쯤 갔다가 지금 다시 10,000명인데 첫 방송이니까 다음 주에는 또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업로드된 오늘 실시간 못 보신 분들 많이 홍보해 주셔서 업로드된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